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한 규제 조사 소식에 투심이 약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지수만은 아닙니다. 금리나 환율, 유가 등 좀 많은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금리 좀 어려울 텐데요. 네,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게 그 어제 빠진 것들이 보통 큰 것들이죠. 네, 뭐 그렇죠.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네. 지금 미국에서 뭐 검찰 조사 뭐 이제 그런 거 한다고 전수 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거지 뭐 걔네 전수 조사 한다고 우리나라한테 피해 받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오늘은 지레 겁먹을 필요 없이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게 그 장단기 금리차 해서 뭐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니 유로존 어제 말씀드린 유로존도 그렇고 네. 이제 악재가 조금 쌓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뭐 주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것들 먼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환율부터 해가지고 네. 채권에 대한 금리,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채권에 대한 금리도 채권이 이제 긴 채권이 있고 짧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이의 이제 차이를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융시장에서 이제 스프레드라는 거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보다는 원래 큰 거에서 원래 작은 거 뺀 거 있죠. 일반적으로 큰 거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걸 뺐을 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뭐 이게 역전되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역전이 됐고 어떤 것들은 역전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전이 되면 뭐 진짜 안 좋은 것인지 뭐 안 좋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정말 안 좋은 것인지 이게 좀 제가 조금 점검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이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게 그 뉴스에서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일부러 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틀리는 건지 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주식이 지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 기사는 주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기사도 뭐 이렇게 어찌됐든 영업이니까 내 기사 많이 봐야지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자극적으로 쓰려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장단기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채권 금리에서 단기 채권의 금리를 뺐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에서 단기의 기준은 1년 미만을 단기라고 하고요. 네. 보통 한 2, 3년도 단기로 쳐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두 자릿수 10년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로 들어가고 네. 그 애매한 5년짜리 이제 이런 것들은 중기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자잖아요. 그쵸. 돈을 뭐 빌렸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갚는 이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너가 1억을 뭐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네. 이렇게 했을 때랑 너가 3개월 동안 나눠서 알아서 갚아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3개월 동안 뭐 갚는 액수는 크겠지만은 네. 원금이 대부분이지 이자는 솔직히 맞죠. 10년, 네. 10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돈을 못 받고 내가 뭐 한 1년, 2년 지나면 내가 쟤한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일단은 이자라는 것도 이자를 좀 작게 쪼개면은 네. 이게 무위험 이자율,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위험 없을 때 그냥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그 돈을 못 쓰니까 거기서 받아야 되는 가치가 무위험 이자율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가산되는 게 이제 위험 이자율. 내가 혹시 쟤한테 돈을 떼이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제가 뭐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제적으로 뭐 저는 좀 변해서 이 이자율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자율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딱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망할 확률보다는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 망하면 좋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3개월 안에 망할 확률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채, 그러니까 10년채의 그 금리가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더 높은데 그럼 이게 역전되었다라는 거는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3개월 동안 돈을 빌리는 이자가 더 비싸다. 이런 소리인데 일단 지금 기사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요. 기사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와요. 10년 차, 5년 차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다. 뭐 2년 차, 1년 차가 역전되었다. 뭐 1년 차, 3개월이 역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장기는 그렇죠. 10년 이상, 단기는 3년 미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나머지 그 중간의 변수들은 솔직히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뭐 1년이나 2년이나 솔직히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뉴스 그런 것들은 좀 거르십시오. 좀 거르고 일단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가던 것들이 역전이 되려면은 위에 있던 게 급하게 떨어지던가 밑에 있던 게 급하게 올라오던가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좋냐 안 좋냐 이걸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장기채가 폭락을 했을지 단기채가 급등을 했을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 먼저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10년 차, 그러니까 위에 빨간색이 10년 차고요. 밑에 파란색이 1년 차인데요. 보통 통상은 길게 보실게요. 빨간색이 보통 높아요. 빨간색이 보통 높은데 예를 들어서 2008년 때 볼까요? 그때 경제 안 좋았죠? 2008년 때 보면은 이전에 2006, 7년에 이미 역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신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미미하지만 있네요. 빨간색이 급락을 하면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아래내려가죠. 빨간색이 장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채가 급락을 할 경우에 스프레드가 솔직히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때는 단기채가 급등하면서 언제든지 했었는데 이때는 2005년, 6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증시가 막 활황을 뛸 때였어요. 2006, 7년대. 이때는 증시가 막 고점을 뛰다가 2008년에 무너졌잖아요. 이제 2007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장기채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 금리가 급하게 상승해서 역전한 경우 먼저 조금 양호한 경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그랬나? 예전에 채권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는 올라간다.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아진다. 채권이 수요가 없을 때 채권을 뭐 사람들이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까 단기 금리가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뭐라 해야 될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단기를 좀 많이 샀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채권이랑 주식이랑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주식 팔고 뭐 채권 사고 뭐 나중에 다시 채권 팔고 주식 사고 이러면서 금방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인데 장기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한다. 사람들이 장기채를 많이 산다. 이런 뜻이고 장기채를 또 많이 살 때는요 또 어느 때냐면은 지금처럼 조금 불확실할 때, 뭐 미중 무역 분쟁이 3개월 갈지 1년을 갈지 당장 내일 끝날지 1, 2년 뒤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주식을 팔고 조금 10년을 보자, 길게 보자 해서 10년채 채권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주식은 점점점 많이 사람들이 파니까 떨어지고 채권에 장기채에 몰리니까 장기채 금리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보통 이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 하면은 그 나라의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네.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까지 왔어요. 2%까지 왔는데 네. 사실상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은 반발로 금리가 좀 올라올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네. 올라올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10년채가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다음 타자를 찾기 시작하면 다음 주수를 찾아요. 그러면은 장기채를 못 사니까 네. 야 그러면은 주식 위험하니까 주식 마저 팔고 중기채로 가자. 그래서 중기채로. 이제 장기채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은 이제 중기채로 네.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채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1년이라도 보자. 단기채로. 점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식은 점점 안 좋아져요. 시장이 뭐 계속 이때까지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스프레드가 지금 역전된 이유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때문일지 뭐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11시에는 오감만족 방송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10시에 저번 달은 제가 10시에 주식인세에 대해서 그쵸.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썸네일도 있어요. 아 파월 형님 해가지고 파월 형님이 좀 실수하셨다 이제 이런 네네. 편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점 이후로 이제 많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혀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장기금리도 기준금리랑 이 정도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파월 형님이 그때 이제 긴축 정책을 그만하겠다, 스톱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올라가던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는데 야 떨어질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먼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안 움직여요. 항상 미리미리 움직이지. 네.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미리미리 떨어졌고 아마 그 기점이 클 거예요. 3, 4월 이때 아마 많이 했을 텐데 4월이죠. 4월이었을 거예요. 3월 FOMC였고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4월. 근데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그때부터 폭락을 했고 근데 일단은 그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되면은 안 좋다. 그럼 반대로 이 역전되는 게 풀리면은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풀리려면요 다시 장기채가 올라오든지 단기채가 더 내려가든지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단기채 여기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고 봅시다. 더 내려가려면은 단기채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야 돼요. 네. 그런 단기채를 사는 순간이 언제 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더 이상 단기채가 떨어질 곳이 없어서 그렇죠. 단기채를 살 때 그때는 주식시장이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요 기사가 슬슬 나올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네. 0 베이시스 포인트를 회복했다. 이렇게 뭐 뉴스가 좀 희망적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파란색이 더 떨어져서 회복이 된 건지 빨간색이 올라와서 회복을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올라와서 회복이 된 거면은 좋은 거고요. 네. 파란색이 더 내려가서 다시 플러스가 된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만도 못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먼저 알고 봐야 되는데 이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알고 지금 기사를 쓰시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유튜브 제목은 정해져 있네요. 네. 뭘로 할까요? 기사분들이 싫어요. 기사분들이 싫어요를 누릅니다. 네. 이런 거 있죠. 이제 그게 많이 눌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고 이제 쓰시라. 일침을 가하셨네요. 악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장단기 스프레드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기자분들이 잘못되셨다 이게 아니고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본론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작정 기자분들만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원래는 대통령 정치가이기 전에는 사업가였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 재벌인데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싫어할 거예요. 무조건 대부분 현찰 말고는 네. 대출을 끼고 사시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은 건데 트럼프를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몇 번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금리 막 내리고 싶다고. 네.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뭐 FOMC다가 나도 오바마 때처럼 기준금리 그렇게 내려줬으면은 증시 이미 뭐 몇천 포인트 갔어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스닥 뭐 만 포인트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트럼프도 기준금리를 좀 내리고 싶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좀 경제지표 망하기 이전에 실업률도 뭐 4% 3점 후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도 무난히 1.5% 뭐 2%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딱 금리를 올리기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 상황이 내리기 쉽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았나 일부러. 그러니까 트럼프도 대통령 끝나면은 다시 부동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금리를 내리고 싶다 네. 이건데 그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트럼프 말고 트럼프의 개인적인 부동산 관련된 일 말고 좋은 점이 또 있는 게 그 지금 독일이랑 일본이 네. 기준금리가 이제 0 아니면 마이너스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어. 근데 일본 잘 살죠? 그렇죠. 잘 살죠. 근데 그렇게 빚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잘 사냐 하면은 기준금리가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을 발행해도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찍어서 채권을 아무리 막 채권을 만들어서 돈을 막 풀어도 네.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빌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짓고 그것 때문에 더 잘 살고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미국도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로 지금 시비를 건 게 재정 적자가 좀 심하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미국도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재정 적자가 줄어요. 이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관세로 여러 가지 올려가지고 뭐 무역 수지 뭐 해가지고 뭐 재정 적자를 메꾸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문제만 봐도 아까 제가 실업률이랑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 네. 조건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 전쟁 하면서 GDP 성장, 그러니까 GDP 성장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 달에 마이너스 0.3이었다라고 네. 했다가 오늘 정정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0.4%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성장 또는 더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금리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뭐 언제 올리냐, 우리나라도 올리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기준금리 올리면 안 된다, 내려가야 된다 지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구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나라라고 봤을 때 네. 지구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그림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 제가 경제 전공인데 네. 경제학에서 마이너스 금리 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죠. 이자를 줘야죠. 근데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에는 실제로 돈을 맡기면 돈을 맡겨야 돼요. 돈을 맡기면은 돈도 보관료도 같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경제학이라는 조금 다른 이론이 조금 나타나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탄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건데 주식은 이제 사람들의 공포심을 먹고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주식으로 돈 벌고 있으면 주식 안 올라가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네. 지금 사람들이 돈 벌어서 행복하다 이런 만끽함을 누릴 때는 고점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짜로 그래요. 증시가 항상 위태롭고 주변에 네. 이제 좀 무서운 분위기가 있어야 그 분위기로 이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팔고 조금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가 있을 때 오히려 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금리가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올라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지구 자체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돈들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주식 말고 다른 데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하물며 저희가 먹는 물까지도 모든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게 되어 있고 은행이 아니고 내 지갑 속에 있는 그 금액은 안 오르죠. 그쵸. 뭔가 이걸로 샀어야 그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 풀리면서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은 금리라는 거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은행에서 야 1% 주는데 뭐 0.5% 준대. 야 그럼 주식 사는데 야 주식 그래도 1년에 몇 퍼센트는 오르더라라고 하면은 은행에 돈을 안 맡기고 다 주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은행주들이 떨어지고 증권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그건데 공포심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서 대체 투자 상품을 찾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주식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떨어지는 것들은 잠깐의 뭐라 해야 될까 조정과 공포적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주식이라기보다는 증시가 막 떨어진다고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주식 그 차트를 쫙 펼쳐보면요. 네. 급등하기 이전에 급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먼저 이렇게 올라가줘야 그 뒤로 떨어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지금 봐야겠죠. 네. 차트를 여기에 통해서 볼게요. 보시면요. 이때 90년대 초반 네. 이때도 보시면은 밀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 한 89년, 90년까지 부지런히 오르다가 이때 네. 한 반토막 났어요. 이때도 부지런히 올라서 95년까지 부지런히 오르다가 그때 폭락이 나오고 네. 지금도 이때 2007년, 2008년 있죠. 이때도 750 하던 게 2000까지 가더니 다시 1000까지 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딱히 뭐 엄청난 급등과 급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포에 대해서 걱정하시 이렇게 실제로 주식이 빠질 거면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대응 못하게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네.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할 바에는 뭘 살지 잘 고민을 할 시기이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지금은 약간 좀 감기 걸려서 잠깐 집에서 쉬고 있다. 아픈 이렇게, 거군요. 아파서 네.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이 마냥 오를 것이냐? 주식이 뭐 어떻게 사자마자 오르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는 폭락보다는 폭등도 아닙니다. 그냥 네. 완만하게 이제 오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걱정되는 거는 중국의 부채가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는데 중국의 부채가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이 그러니까 FOMC에서 완화적으로 바꾸면은 중국도 부담을 덜어요.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중국도 똑같은 그만큼 내리면은 뭐 미국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히려 잘 풀리는 부분이니까 네.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뭘 살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서 계좌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금리에 대한 어렵고도 좀 재밌고 알찬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텔레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2019년 5월 20일 최근이시고요. 26만 원에 20% 사셨네요. 네,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좀 주셨죠? 네, 질문이 5G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길래
뭘 사야 될지 잘 몰라서 네. 제가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 SK텔레콤 네. 그걸 매수를 했습니다. 오. 하지만 그 이후로 손실 중인데 종목을 잘못 골랐을까요? 네. 라고. 네, 질문이 재미있으시네요. 네, 본인이 네. 쓰신다고 그거 사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뭐 네. 5G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통신주들도 추후에는 좀 좋은 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고를지 모르니 본인이 가장 잘 아시고 잘 쓰시는 네. 종목을 선별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살펴볼까요? SK텔레콤. 일단 뭐 질문을 보니까 네. 이분은 지금 잘 몰라서 그냥 네. 자기가 쓰고 있는 거 사서 좀 약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서 그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정말 빨리 오더라. 택배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더라. 네. 그래서 그 택배 회사를 사야겠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사셔서 수익을 보신 분이 계세요. 정말요? 네, 네, 이런 생활에서 좀 간접적으로 느끼는 네. 거를 직접 주가 선정할 때, 종목 선정할 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소리 다 좋거든요. 그렇죠. CJ 대한통운 좋은 회사기도 하고. 네네.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SK텔레콤. 일단 잘못 골랐을까요? 제가 봤을 땐 잘 고른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LG U 플러스를 사셨거나 네. KT를 사셨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게 갖고 계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네. SK텔레콤이 지금 뭐 LG랑 KT에 비해서 안 좋은 통신사냐? 이제 그게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SK가 1등이죠. 점유율 1등인데도 그쵸.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워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화면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을 통해 볼까요? 여기에 다트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다트 공수. 여기에 네. SK텔레콤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가 있고 이 들어가네요. 분기 보고서 쭉 나오죠. 이 밑에 들어가면은 계열 회사, 계열사. 계열사에 대한 상황이 네. 나오는데 많죠. 엄청 많네요. 네, 원래는 보통 이렇게 표 하나에 다 나오는데 네. 이 표가 끝이 없어서 쭉 내려가면은 네네. 여기 SK텔레콤이 여기 보이네요. 그렇네요. SK텔레콤이 서비스 에이스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 탑도 가지고 있고 드림어스 컴퍼니도 가지고 있고요. 원스토어도 갖고 있고 네. 나노엔텍도 갖고 있고 FSK도 갖고 있고 SK텔링크도 갖고 있고 실비번거도 갖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인포색도 SK 브로드밴드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네. 이 중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까요? 모르죠. 네, 알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네. 모르고 SK텔레콤 직원도 모를 거예요. 네. 서비스 에이스이라는 분은 서비스 탑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지고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는 피하셔라 네. 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KT랑 LG U 플러스는 이렇게 계열사가 많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LG도 뭐 핸드폰이랑 뭐 네. 이제 TV죠. 그렇죠. IPTV 부분, 뭐 KT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많지는 않은데 SK텔레콤은 이름만 텔레콤이지 이름만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핸드폰 T지 전혀 이 주가는 그거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남편분이나 아드님이 네. 쓰시는 다른 KT나 걸로. LG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주가 방향은 대부분 같을 거예요. 대부분 같을 건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5G만 딱 놓고 보면은 오를 거예요. 오를 좋죠. 거고 솔직히 5G만 가지고 이제 오를 거냐 해도 솔직히 어려워요. 질문이. 네. 5G 어려운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5G가 그럼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원래 네. 한번 봤던 내용인데 지금 저도 핸드폰을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솔직히 엄청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네. 체감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4G도 괜찮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주로 기차를 타는 KTX역은 용산역이고요. 네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인천이고 주로는 충청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여의도랑 용산에서는 정말 빨라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터지는 네,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도 정말 빠르고 여기 좋다 딱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인천에 가면요, LTE랑 별 차이가 없는데 기지국이 이렇게 되고 충청도를 가면요, 네. 아싸리 이렇게 LTE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 부족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5G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반대로
기지국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나. 그렇죠. 기지국 탓이겠죠. 예, 네. 기지국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들. 예, 이런 네네. 회사들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전파기지국, 뭐 에이스테크. 그쵸. 그래서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에이스테크를 작년에 봤을 때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이거든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것도 네네. 1년 동안 오른 게 아니고 최근 3개월 동안 오른 수치예요. 그쵸. 그래서 5G가 이렇게 많이 갈 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왜 못 올랐느냐 네. 이렇게 보면은 얘네는 솔직히 말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회사예요. 이 SK텔레콤이든 KT든 LG유플러스든 네. 얘네가 전파기지국이나 에이스텍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LTE의 1.5배 정도에서 아니면 2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는 완전 상용화가 되었을 때는 20배까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라지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여행 몇 번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LTE 쓰다가 네.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가가지고 핸드폰 쓰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요. 근데 이제 이 20배 빠른 거 쓰다가 다시 이제 LTE 쓰면 또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지국 만드는 회사들이 일단 돈을 많이 벌 거고요. SK텔레콤은 돈을 언제 벌 것이냐? 이거를 다 설치하고 이거를 모든 휴대폰을 5G로 바꾸고 그다음에 5G 기술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했을 때 그런 사물 인터넷이란 자율주행은 또 이 SK텔레콤에다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때쯤에는 아마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5G가 오른 것들이 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종목별로 보셔야 돼요.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는 악재가 되고요. 화웨이랑 경쟁을 하는 회사는 호재가 되고, 근데 SK텔레콤은 일단은 만약에 화웨이 제재가 됐을 경우에는 예전보다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SK텔레콤은 원래 삼성전자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뭐 자리만 잡아드린다 그러면은 전에 잠깐 주가가 머뭇거렸던 24만 5천 원 이 부분 훼손하지 않으면은 굳이 파실 필요 없고 올라가면요 종목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손절가 24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네, 아스트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5월 22일 12,000원에 10% 사셨네요. 네. 자, 이 회사는 항공기 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상증자라는 말이 좀 공포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상증자를 빼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은 이제 보잉,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요즘에 새로 트라이엄프, 뭐 엠브라에르, 뭐 이름도 어려워요. 이제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그 한국항공우주 거기에서 분할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뭐 우주 비행기 이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에는 딱 세 군데가 있죠.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어 세 군데가 좀 넣죠. 뭐 AP 위성까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내용은 트라이엄프라는 회사에다가에서 사업권을 인수를 해와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올 만한 매출이 많다. 좋은 뉴스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주로 보잉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보잉도 지금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한 번 있었죠. 이제 그 뒤로 이제 자기 뭐 자신감이랄까 아니죠. 그 체면 살리기 그것 때문에 보잉이 또 생산량을 막 늘릴 계획이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뉴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 3위 항공사인 엠브라에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브라질 회사더라고요. 여기에도 신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될 거다. 여기까지 좋고요. 지금 주가가 좋지 않죠. 주가가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내용에는 딱히 안 적어 주셨었는데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을 주시지 그럴 것 않았을까 같아요.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보죠. 그 유상증자 내용을. 네. 어떤 내용이죠? 뉴스 들어가서 아스트 들어가면은 음. 네, 여기 5월 23일 날 유상증자 결정 정정된 게 나오네요. 5월 23일부터 정확히 떨어졌거든요.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떨어졌던 게 여기 5월 23일이죠. 그쵸.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사시자마자 다음 날이네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왜 떨어졌냐? 네. 정정 전 1,650원에 발행하기로 했던 걸 1,350원, 3% 더 싸게 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원래 유상증자 결정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상증자할 때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일단 첫 번째 제목에 있습니다. 음. 주주 배정 후 주주 배정 일단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주주 배정이란 건 뭐냐면요 유상증자를 기존의 주주들한테 하겠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주주 배정이 말고 뭐가 있냐? 제3자 배정 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기존 주주가 아니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 이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받고 지분을 출자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봐야 되는데 주주 배정은 일단 악재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여기 4번에 시설 자금이 있고 운영 자금이 있어요. 시설 자금은 이제 공장 지을 때, 뭐 사무실을 넓힐 때,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이럴 때 들어가는 시설들을 뭐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을 시설 자금이라 하고요. 운영 자금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싼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먹을 물류를 살 돈, 그다음에 전기세를 낼 돈, 그다음에 내 통장에 들어올 돈. 이런 것들을 운영자금이라고 해요. 네. 운영자금이 부족한지 좀 많이 받았네요. 9,300 얼마죠? 저기 9억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안 보이네. 5천억, 10억, 900억이 930억이네요. 네. 많이 받네요. 이것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면은 전체 주식 대비해서 새로 나오는 주식이 몇 주나 되느냐. 네. 아닌데 지금 보면 900만 주가 나온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원래 얼마나 가지고 있는 얼마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가 보시면은 봐야겠죠. 원래는 얼마일까? 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아닌데.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또 예민하게 보시죠. 악재기도 하고. 악재로 많이 보시죠.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한번 찾았네요. 볼까요? 여기에 발행 주식 수가 2,500만 주죠. 네. 2,500만 주에 900만 주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평상시 대비해서 3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네네, 30%. 안 좋죠? 그렇죠. 안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최고의 장점보다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제가 일단은 매도를 하셔라. 네. 이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네. 그럼 이 종목은 언제 사셔야 되느냐? 네. 주가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자리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정말 30%가 떨어지거나 네. 9,000원까지 왔을 때 여기 30%라는 것들은 여기 3월 달에 나오거든요. 3월 달에 13,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지금까지 떨어진 것들은 정말 당연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나왔던 공시기 때문에요. 네. 3월 달에 13,000원대거든요. 이때에서 30% 빼면은 지금 가격이에요. 딱 그만큼. 그래서 이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네. 12,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은 결정을 해야겠죠. 손절을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저는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정말 난 손절이 힘들다 네. 하시면은 9,000원까지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 유상증자라는 것들 한 3, 4개월 뒤면 조금 없어지고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3, 4개월 뒤쯤에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 결론은 유상증자 이벤트가 끝난 3개월 뒤에 아니면 또는 9,000원에 재매수를 의견을 좀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아스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이벤트 소멸 후에 조금 더 대응을 해보시는 방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종목 진행 도와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시장에는 뭐 숲은커녕 나무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줄 튼튼한 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나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